안녕하세요, 룽하. 오늘 읽어드릴 책은 피터 레빗이라는 동화 전집이랍니다. 책의 저자는 베아트릭스 포터라는 분이시고요. 여러 이야기가 모여있는데 4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려드릴 내용은 피터 레빗 이야기라는 내용이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옛날 옛적에 4명의 아기 토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애들의 이름은 각각 플롭시, 몹시, 코튼테일, 그리고 피터랍니다. 그 애들은 엄마 토끼와 아주 큰 전나무 뿌리 아래에 있는 모래 언덕 속에서 살고 있었지요. 귀염둥이들아 라며 어느 날 아침 엄마 토끼가 말했어요. 이제 들판이나 샛길로 내려가 놀아도 좋단다. 하지만 절대 맥그레거 아저씨네 정원엔 들어가면 안 된단다. 네 아빠도 우연히 거길 들어가셨다가 그만 맥그레거 씨 부인에 의해 바위 속에 들어가고 마셨지. 자, 나가 놀거라. 장난은 너무 심하긴 치지 말고. 난 외출하고 오마. 그런 다음 엄마 토끼는 바구니와 우산을 챙겨 숲을 지나 빵가게로 갔지요. 거기서 그녀는 흙빵 1덩이와 건포도빵 5개를 샀답니다. 플롭시, 몹시, 그리고 코튼테일은 착한 아가들이었기에 엄마 말씀대로 샛길로가 검은 딸기를 땄답니다. 하지만 아주 개구쟁이였던 피터는 곧장 맥그레거 아저씨네 정원으로 가 문 아래로 비집고 들어가지 뭐예요? 우선 피터는 상당한 양의 상추와 강낭콩들을 먹어치웠답니다. 그런 다음 무도 몇 개 뽑아 먹었지요. 그랬더니 배가 살살 아프지 뭐예요? 그래서 배 아플 때 먹으면 좋은 파슬리를 찾아보았어요. 그렇게 오이 울타리의 모퉁이를 돌다 그만 맥그레거 아저씨와 마주치고 말았죠. 맥그레거 아저씨는 무릎과 두 손을 바닥에 대고서 어린 양배추를 뽑고 계셨어요. 하지만 눈이 피터와 마주치자 아저씨는 냉큼 일어나 피터를 뒤쫓기 시작하셨죠. 급기야 갈퀴를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고 계셨어요. 개 섰거라 이 도둑아! 피터는 너무 놀란 나머지 현관문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고 온 정원 바닥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양배추들 사이에서 신발 한쪽을 잃어버렸고 다른 쪽 신발도 곧 감자들 사이에서 잃어버렸죠. 신발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부터는 4발로 더 빨리 뛸 수 있었어요. 그러다 그만 빠져나가는 길인 줄 알고 뛰어든 것이 불행하게도 구스베리 나무 잔가지로 만든 그물 속으로 뛰어들어 피터가 입고 있던 옷의 큰 단추가 그물에 걸리고 말았죠. 자포자기한 피터가 큰 눈물방울들을 또르르 흘리고 있는데 마음씨 착한 참새들이 그 위를 날아가다 피터가 흐느끼고 울고 있는 소리를 듣고는 내려와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라며 응원해 주었어요. 채를 들고 다가온 맥그레거 아저씨가 막 피터 머리 위로 채를 덮으려는데 피터가 간신히 웃옷을 벗어버리고 도망 나올 수 있었지요. 연장을 모아두는 헛간 속으로 달아난 피터가 통 속으로 뛰어들어 몸을 숨겼어요. 거긴 정말이지 물만 많이 있지 않았어도 몸을 숨기기에 최상의 장소였을 텐데 말이죠. 맥그레거 아저씨는 분명 여기 헛간 어딘가에 피터가 있을 게다. 아마 화분 아래 숨어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저씨가 조심스레 화분들을 뒤집어 아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이내 곧 피터가 에치! 라며 재채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맥그레거 아저씨가 즉시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왔지요. 아저씨가 발로 막 피터를 밟으려는 순간 피터가 가까스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그 바람에 애꿎은 화분 3개만 엎질러지고 말았죠. 마침 창문이 무척 작았기에 맥그레거 아저씨가 통과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아저씨는 피터를 쫓는 것에서 지쳤기에 곧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답니다. 피터는 잠시 쉬며 앉아 있었어요. 어찌나 놀랐던지 와들와들 떨리고 숨을 가누기도 벅찼죠. 그나저나 이제 어디로 가지요? 아까 그 통 속은 너무 축축해서 말이에요. 자,
잠시 피터는 이리저리 주변을 폴짝폴짝 가볍게 뛰며 돌아다니면서 둘러보았어요. 그러다 벽에 난 문 한 짝을 발견했는데 굳게 닫혀있지 뭐예요. 그 문에는 토실토실한 아기 토끼가 문 아래를 비집고 들어갈 만한 어떠한 여유 공간도 없었어요. 마침 엄마 생쥐가 문에 난 돌계단을 통해 안팎으로 들락거리며 콩과 완두콩을 숲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져다주고 있었어요. 피터는 그녀에게 자신이 나갈 만한 틈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엄마 생쥐는 입안 가득 콩을 물고 있었기에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그저 그런 게 없다는 표시로 고개를 흔들어 보여줄 뿐이었어요. 피터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 울음을 뚝 그치고 이번엔 정원을 곧장 가로지르며 나름 길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근데 걸으면 걸을수록 길이 더 혼란스러운 거 있죠. 이내 곧 피터는 맥그레거 아저씨가 물통에 물을 채우는 연못에 다다랐어요. 거기엔 흰 고양이 한 마리가 금붕어를 들여다보며 아주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고양이가 이따금 꼬리를 흔들었기에 살아있는 고양이로 알았을 정도지 하마터면 조각상인 줄 알았지 뭐예요? 피터는 그 고양이에게 말을 걸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자신의 사촌인 벤자민 버니에게서 고양이들에 대해 전해 들었기 때문이지요. 연장 헛간으로 돌아가던 피터는 순간 아주 가까이에서 맥그레거 아저씨가 삽으로 땅을 사각 푹 하며 파는 소리를 들었어요. 피터는 숲을 아래로 주랭랑을 쳤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자 이내 곧 밖으로 나와 외바퀴 손수레 위로 기어 올라가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게 되었죠. 피터가 본 건 우선 맥그레거 아저씨가 양파들을 괭이로 파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곧 피터의 눈에 아저씨의 등 너머로 현관문이 보였어요. 피터는 그 외바퀴 손수레를 조용히 내려와 곧 있는 힘껏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검은 까치밥나무 덤불 뒤에 난 길을 따라 내달렸던 거예요. 구석에서 튀어나온 피터를 맥그레거 아저씨도 보았지만 이제 피터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피터는 곧 현관문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마침내는 맥그레거 아저씨의 정원 바깥쪽에 있던 숲으로 안전하게 진입하는 데 성공하고 말았어요. 맥그레거 아저씨는 집박이들을 쫓아내려고 피터가 버려놓고 간 옷옷과 신발들을 허수아비에 매달아 놓았답니다. 피터는 큰 전나무 아래에 있는 자신의 집이 나올 때까지 뒤도 한번 쳐다보지 않고 쉬지 않고 뛰었답니다. 피터는 너무도 피곤했기에 토끼 굴 속 푹신한 모래바닥에 풀썩 몸을 던지더니 이내 곧 눈을 감고 잠들고 말았지요. 엄마 토끼는 요리하시느라 바빴어요. 그래도 엄마는 피터가 옷들을 다 어쨌지? 하며 의아해하셨죠. 이번 2주일 동안에만 벌써 웃옷과 신발을 2번이나 잃어버린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날 저녁 내내 피터가 무척 아팠다는 말을 해드려야겠네요. 엄마 토끼는 피터를 침대에 눕혀준 다음 국화차를 만들어 피터에게 먹였어요. 잠들기 전 이 국화차를 쭉 들이키고 자려무나. 반면 플롭시와 몹시와 코튼테일은 빵과 우유와 검은 딸기를 저녁 식사로 맛나게 먹었답니다. 다음 들려드릴 내용은 다람쥐 넛킨 이야기랍니다. 이 동화는 꼬리에 관한 얘기예요. 작고 붉은 넛킨이란 이름의 다람쥐의 꼬리 말이죠. 그에게는 트윙클벨이라 불리는 형과 많은 수의 사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호수가 가장자리에 있는 어느 숲에 살고 있었답니다. 그 호수의 한복판에는 나무들과 나무 열매들이 달린 덤불들로 뒤덮인 섬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들 한가운데로 속이 빈 떡갈나무 한 그루가 멋지게 서 있었죠. 거긴 브라운 영감님이라 불리는 올빼미가 사는 집이었어요. 어느 가을 무렵 나무 열매들이 익어가고 개암나무의 잎사귀들이 황금으로 물드는 무렵이 찾아왔지요. 너킨과 트윙클베리 그리고 여타 모든 다람쥐들은 숲에서 나와 호숫가로 내려갔답니다.
그들은 잔가지들을 꺾어 자그마한 뗏목들을 만든 다음 나무 열매들을 주우러 올빼미 섬까지 노를 저으며 나아갔어요. 작은 자루를 하나씩 둘러맨 다람쥐들이 큰 노를 저으며 꼬리를 돛으로 활용해가며 나아갔답니다. 다람쥐들은 올빼미 영감님에게 드릴 토시토시 살찐 생쥐 3마리도 가지고 가 현관계단 아래에 올려놓았죠. 그런 다음 트윙클베리와 다른 작은 다람쥐들은 인사를 드리며 예의 바르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영감님, 올빼미 영감님, 부디 저희가 영감님의 섬에서 나무 열매를 주울 수 있게 허락해주세요. 하지만 너키는 그러기엔 너무 버릇이 없었지요. 너키는 작고 붉은 체리 마냥 끊임없이 위아래로 뛰며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수수께끼 수수께끼 알아맞혀보세요. 빨갛고 빨간 코트를 입은 작고 작은 남자. 한 손엔 지팡이, 목엔 돌멩이. 이 수수께끼를 알아맞추면 제가 염소 1마리를 선물로 드릴게요. 이 수수께끼는 그 지방에선 언덕만큼이나 오래된 수수께끼였죠. 브라운 영감님은 그런 너킨에게 굳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답니다. 영감님은 그냥 두 눈을 질끈 감으시더니 자로 들어가 버리셨죠. 다람쥐들은 작은 자루에다 나무 열매를 담아서는 저녁 무렵 집으로 노를 저어 돌아갔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 모두는 다시 올빼미 섬으로 찾아왔죠. 이번에도 트윙클베리와 다른 사촌들은 통통한 두더지 1마리를 가져와 올빼미 영감님의 현관문 바로 앞에 있는 돌 위에 올려다 놓으며 이렇게 노래했지요. 올빼미 영감님, 부디 호의를 베푸시어 저희들이 한 번 더 나무 열매들을 주워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와요. 하지만 아나무인이었던 너키는 위아래로 춤을 추기 시작하더니 쐐기풀로 브라운 씨를 살살 간지럽히며 이렇게 노래를 불렀지요. 오 영감, 수수께끼에 맞춰보라니까요. 담안에서 간질간질, 벽 없이도 간질간질, 손만 닿아도 간질간질, 얼굴에 닿으면 따끔따끔. 순간 브라운 영감님이 번쩍 정신을 차리더니 두더지를 갖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올빼미 영감님은 너킨의 얼굴에다 대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죠. 곧 떡갈나무 꼭대기에서부터 장작나무에서 피어나온 푸른 연기들이 피어올랐어요. 그럼에도 너키는 열쇠 구멍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며 노래를 불렀지요. 집에도 한가득, 열쇠 구멍에도 한가득인데 배는 한가득일 수 없는 게 뭘까요? 다람쥐들은 온 섬을 돌아다니며 나무 열매들을 죄다 주워 각자의 작은 자루에 담았어요. 하지만 너킨만은 떡갈나무 잎에 생긴 둥그스름하고 노랗고 새빨간 옥들을 주워 모으더니 밤나무 그루터기 위에 앉아 공깃돌을 가지고 놀며 브라운 영감님 댁 현관문을 힐끗힐끗 바라만 보고 있었죠. 셋째 날에도 다람쥐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물고기를 잡으러 가 7마리 잉어들을 잡았어요. 그건 브라운 영감님께 드릴 선물이었죠. 그들은 노를 저어 호수를 건너 올빼미 섬에 있는 꼬부라진 밤나무 아래에다가 뗏목들을 대었지요. 트윙클베리와 6 사촌들은 각자 살찐 잉어를 1마리씩을 선물로 가지고 왔지만 그런 기술이 없던 너키는 드릴 선물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너킨이 앞으로 뛰어가더니 또 노래를 부르네요. 황야에 사는 사람이 말해줬어요. 바다엔 얼마나 많은 산딸기들이 자랄까라고. 그래서 제가 평소 생각대로 답해주었죠. 숲에 사는 붉은 청어들의 수만큼이요 라고. 하지만 브라운 영감님은 그런 말장난엔 관심도 없었지요. 심지어 누가 자신에게 그런 수수께끼를 내준다 해도 말이죠. 넷째 날이 되자 다람쥐들은 이번엔 6마리의 딱정벌레들을 선물로 가져왔어요. 그건 푸딩에 있는 건포도만큼이나 브라운 영감님이 좋아라는 음식이었답니다. 다람쥐들은 그 딱정벌레 하나하나를 풀잎에 정성스레 감싼 다음 솔잎으로 꽂아 고정시켰답니다.
하지만 넛키는 변함없이 무례하게도 이렇게 노래를 불렀죠. 오, 영감, 수수께끼를 맞춰보라니까요. 영국의 밀가루와 스페인의 과일이 빗속에서 한데 만나 가방에 들어갔고 끈으로 동염했다는데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제가 반지를 드리지요. 어리석게도 그 말을 하는 넛킨에겐 브라운 영감님께 드릴 반지를 하나도 지니고 있지 않았죠. 다른 다람쥐들은 덤보를 오르내리며 나무 열매들을 따느라 여념이 없었지요. 하지만 넛킨만은 찔레 덤불에 있는 울새집에서 바늘꽂이들을 꺼내더니 솔잎 잔뜩 꽂았답니다. 다섯째 날 다람쥐들은 석청을 선물로 가지고 왔어요. 그건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사는 벌인 석벌들이 모은 매우 맛난 꿀이었지요. 다람쥐들은 언덕 꼭대기 끄트머리 위에서 벌들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석청을 냅다 훔쳐왔답니다. 하지만 넛키는 위아래로 폴짝거리며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었다죠. 윙윙 붕붕 윙붕, 수수께끼 내드릴 테니 알아맞혀보세요. 오다가 예쁜 새끼들을 만났는데 몇몇은 목에 노란 줄, 몇몇은 등에 노란 줄, 아주 예쁜 새끼들의 보리. 어서 수수께끼에 맞춰보세요. 넛킨의 이런 오만 방자함에 정이 확 떨어진 브라운 영감님이 두 눈을 위로 치켜뜨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는 다람쥐들이 주는 꿀은 싹 다 먹었답니다. 다람쥐들은 나무 열매들로 각자의 작은 자루를 채웠어요. 하지만 넛키는 크고 평평한 바위 위에 앉아선 어린 전나무 방울들로 핀을 세우곤 사과로 쓰러뜨리며 볼링놀이를 했어요. 여섯째 날, 이날은 토요일이었답니다. 그래서 다람쥐들은 마지막으로 다시 찾아갔더랬죠. 이번엔 브라운 영감님께 드리는 작별 선물로 풀로 만든 작은 바구니 하나에 새로운 알들을 담아갔답니다. 하지만 넛킨만은 웃으면서 앞으로 뛰어나오며 이렇게 소리쳤댔죠. 땅딸보가 목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시냇물에 풍덩했어요. 40명의 의사와 40명의 세탁보도 땅딸보를 다시 살릴 수 없었다네. 이제 브라운 영감님도 알들에 관심을 주시지 뭐예요? 그래서 한쪽 눈을 크게 뜨더니 곧 다시 감으셨죠. 하지만 여전히 입은 꾹 다문 채 있었어요. 그러자 넛키는 점점 더 훨씬 더 버릇없이 굴지 뭐예요? 오 영감님, 주방문으로 빼꼼빼꼼 하는데 왕의 모든 말도 온 부하들도 빼꼼을 주방문에서 내쫓지 못하네. 넛킨이 떨어지는 햇살처럼 오만 방정을 다 떨었지만 그럼에도 브라운 영감님은 입도 뻥끗하시지 않고 있었답니다. 넛킨이 또다시 노래를 시작했어요. 폭풍이 밀려와요. 물 밀듯이 밀려와요. 철두철미한 스코틀랜드 왕도 우리 아서왕은 못 막지. 덤으로 넛키는 강풍 소리를 휙휙 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브라운 영감님의 머리 위로 왈칵 뛰어들었지 뭐예요? 순간 화들짝 놀란 올빼미 영감님이 푸드덕 파드득거리시더니 꽥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마셨죠. 다른 다람쥐들이 놀란 나머지 덤볼들 속으로 조랭랑을 쳤어요. 다람쥐들이 아주 조심스레 다시 돌아와 나무 뒤로 빼꼼히 엿보니 현관 계단엔 브라운 영감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입도 다물고 두 눈도 감고 차분하게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넛키는 영감님의 조끼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동화의 끝이랍니다. 뒤에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 잔인해서 건너뛰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들려드릴 내용은 벤자민 바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아기 토끼 한 마리가 둑에 앉아있는데 다그닥 하는 조랑말 소리가 들려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았죠. 마차 한 대가 길을 따라 다가오고 있는데 맥그레거 아저씨가 마차를 몰고 있는데 그의 옆에 맥그레거 부인이 화사한 보닛을 쓰고 앉아있지 뭐예요. 그들이 지나가자마자 아기 토끼 벤자민 바니는
길로 미끄러져 내려가 가뿐히 착지하고는 깡총깡총 폴짝폴짝 점프해가며 사촌들을 불러내러 갔어요. 맥그레거 아저씨의 정원 뒤에 위치한 숲에 살고 있는 사촌들이에요. 그 숲엔 토끼굴들로 가득했답니다. 그 중에 가장 깨끗하고 모래로 잘 뒤덮인 구멍에 벤자민의 이모와 사촌들이 살고 있었죠. 그들은 각각 플롭시, 몹시, 코튼테일, 피터였어요. 레빗 이모님은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계셨어요. 이모는 토끼들용 벙어리 장갑과 토시를 뜨개질에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도 한번 시장에서 그걸 사본 적이 있는걸요. 이모는 또한 허브와 로즈메리 차와 토끼용 담배를 파셨어요. 저희들은 그 토끼용 담배를 라벤더라 불렀어요. 어린 벤자민은 이모와 마주치는 게 그리 썩 내키진 않았답니다. 그는 전나무 뒤로 돌았어요. 근데 그 바로 뒤에 사촌 피터의 귀가 쫑긋 나와있지 뭐예요? 피터는 혼자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죠. 하긴 손수건인 붉은 천으로만 몸을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피터라며 아기 토끼 벤자민이 속삭였어요. 옷은 다 어쨌어? 피터가 대답했어요. 맥그레거 아저씨 댁 정원 허수아비에게 있어. 그러곤 자신이 정원에서 쫓기게 된 얘기며 가까스로 도망치다 신발과 외투를 떨어뜨리고만 얘기까지 피터는 다 해주었어요. 아기 토끼 벤자민은 사촌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선 맥그레거 아저씨가 마차 타고 가는 거 봤어. 아주머니도 데리고 가던데 최고급 보닛을 쓴 걸 봐선 아주 멀리 갈 건가 봐 라며 꼬드겨 주었지요. 피터는 비나 왕창 오라지 라고 말했어요. 이때 토끼 이모가 이렇게 외치는 목소리가 토끼 굴 속에서 들려왔어요. 코튼테일! 코튼테일! 향신료 좀 더 가지고 올래? 피터가 말했어요. 산책이나 할까? 그럼 좀 기분이 나아질 것 같은데. 그들은 서로 손잡고서 숲의 맨 아랫자락에 있는 담 위로 기어 올라가 보았어요. 거기서부턴 온 바닥이 다 맥그레거 아저씨의 정원이었거든요. 거기 보니 피터의 외투며 신발이 허수아비에 걸려있는 게 보이네요. 아저씨의 빵모자도 허수아비 머리에 씌워져 있는 게 훤히 다 보였지요. 아기 토끼 벤자민이 말했어요. 정문 아래로 해서 들어가면 옷을 다 버리잖니. 가장 괜찮은 방법은 배나무를 타고 기어 내려가는 게 수월하고 좋아. 하지만 피터는 조심하지 않다가 그만 머리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고생 좀 했어요. 다행히 새로 난 보드라운 풀들 위에 떨어져서 다치진 않았답니다. 또한 거긴 아저씨가 상추씨를 뿌려놓은 곳이기도 했죠. 그들은 땅바닥에 낯설고 아주 많은 자그마한 발자국들을 남겼어요. 특히 남학신을 신고 있던 아기 토끼 벤자민이 특히 더 많은 발자국들을 남겼죠. 아기 토끼 벤자민이 말했어요. 우선 네 손수건부터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게 네 옷부터 챙기도록 하자. 그들은 허수아비한테서 옷과 신발을 벗겨냈어요. 밤사이 비가 쫄딱 와서인지 신발 안엔 물이 차 있었고 외투도 좀 쪼그라들어 있지 뭐예요. 벤자민은 맥그레거 아저씨의 빵모자도 한번 써보았지만 아기 토끼가 쓰기에 너무 크지 뭐예요. 그런 다음 벤자민이 제안했어요. 이모에게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양파도 좀 손수건에 담아서 가져다 드리자 우리. 피터는 그 말을 썩 내켜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계속 뭔 소리가 들리고 있었거든요. 한편 벤자민은 마치 제 집에 온 마냥 상추 잎사귀를 하나 먹어치웠어요. 사실 여긴 그가 아빠와 일요일 저녁이면 와서 상추를 캐가는 바로 그 정원이었거든요. 아세요? 아기 토끼 벤자민 바니의 아빠 이름도 벤자민 바니였답니다. 아기 상추는 확실히 싱싱하네요. 피터는 한 입도 먹지 않았어요. 다만 그만 집에 갔으면 이라고 말했지요. 그러다 실수로 양파들 반을 바닥에 떨어뜨리기까지 했지요.
아기 토끼 벤자민이 말했어요. 이렇게 채소들을 잔뜩 들고서 배나무를 오르는 건 불가능해. 그러면서 그는 정원 반대쪽 편으로 대담무쌍하게 길을 안내했지요. 그들은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붉은 벽돌담 아래 있던 판자 위로 난 길을 따라 잠시 걸었지요. 때마침 현관 계단에 앉아있던 생쥐들이 버치씨들을 아작아작 소리를 내며 먹고 있었는데 글쎄 그들이 피터 레빗과 아기 토끼 벤자민 바니에게 찡긋 윙크를 하지 뭐예요. 그 바람에 놀란 피터가 손수건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그들은 이제 화분들과 목재들과 물동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피터의 귀에 어떤 소리가 전보다 더 심하게 들려오는 거 있죠. 이제 그의 눈이 눈깔 사탕만큼이나 커져 있었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발자국 앞서가던 피터가 걸음을 딱 하고 멈추는 게 아니겠어요? 그들이 모퉁이를 돌자마자 무엇을 본 줄 아세요?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란 나머지 아기 토끼 벤자민은 그걸 보고 잠시 입을 벌리고 멍하니 있다 급기야 서둘러 자신과 피터 그리고 양파들을 들고 커다란 바구니 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죠. 그 고양이가 몸을 일으키더니 팔다리를 쭉 펴며 기지개를 켜더니 그 바구니 쪽으로 와 냄새를 킁킁 맡았어요. 아마도 양파 냄새를 참 좋아하는 고양이였나 봐요. 어쨌든 그녀는 바구니 위로가 앉고 말았어요. 그렇게 고양이는 거기에 장장 5시간 동안이나 앉아 있었답니다. 상상이 가세요? 너무도 깜깜한 그 바구니 속에 있던 피터와 벤자민의 모습이요. 양파 냄새가 코를 찌를 듯한 건 또 어떻고요. 그 바람에 피터 레빗과 아기 토끼 벤자민은 눈물을 글썽이고 말았답니다. 해가 숨 너머로 질 때쯤, 그러니까 오후 아주 늦게까지도 고양이는 한사코 그 바구니 위에서만 앉아 있으려고 했어요. 결국 벽 위에서 모르타르가 조금 투두둑 투두둑 떨어져 내렸어요. 고양이가 올려다보니 발코니 벽 맨 위로 벤자민 바니씨가 의기양양하게 걸어오는 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는 토끼 담배를 피우며 한 손엔 작은 회초리도 하나 챙겨오고 계셨어요. 그는 지금 자기 아들을 찾고 있었죠. 바니씨는 고양이들 따위에겐 신경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가 냉큼 벽 위에서 고양이 머리 위로 뛰어내리더니 다짜고짜 고양이를 잡아 바구니에서 떨어낸 다음 곧바로 온실 안으로 차 넣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고양이의 털 한 움큼이 그의 손에 쥐어져 있을 정도였죠. 고양이 자신도 이 상황에 놀라 자기가 어떻게 온실에 갇히게 되었는지 전혀 짐작도 못하는 눈치였어요. 바니씨는 온실문을 잠갔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바구니로 돌아와 자기 아들인 벤자민의 귀를 잡아 끄집어낸 다음 지니고 온 작은 회초리로 찰싹찰싹 아들의 엉덩이를 때려주었어요. 그런 다음 그는 조카인 피터도 꺼내주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양파들을 손수건에 잘 싸서 든 다음 당당한 걸음걸이로 정원을 빠져나왔답니다. 대략 30분 후에 집에 돌아온 맥그레거 아저씨는 이게 뭔 일이람? 싶은 몇 가지 일들과 마주치게 되었지요. 우선 정원 온 천지에 몇몇 사람들이 남학신을 신고와 빠고 걸어다닌 발자국들이 있지 뭐예요. 하지만 그 발자국은 도무지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 앙증맞게 작지 뭐예요. 또한 대체 고양이가 어떻게 해서 자기 혼자 온실에 갇히고 또 온실 밖에서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느냐는 거였죠. 집에 돌아온 피터를 엄마는 모두 용서해 주었어요. 왜냐면 아들이 자신의 신발과 외투를 되찾아온 것이 대견했기 때문이지요. 코튼테일과 피터는 손수건을 반듯하게 접어놓았고요. 레빗 이모님은 양파들을 줄에 감은 다음 허브와 토끼 담배들과 함께 부엌 천정에다 매달아 놓았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내용은 말썽꾸러기 쥐 2마리 이야기랍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아름다운 인형의 집이 있었어요. 흰색 창문들이 달린 붉은 벽돌집이었죠.
진짜 모슬린 커튼들과 앞문, 그리고 굴뚝까지 갖춘 집이었답니다. 그 집은 루신다와 제인이란 이름을 지닌 두 인형의 집이었어요. 적어도 그 집이 루신다의 소유인 거는 맞았죠. 하지만 그녀는 결코 식사를 내오라는 주문을 내린 적이 없었답니다. 제인은 요리사 인형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결코 요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왜냐면 식사들은 벌써 요리된 것들이었거든요. 대패질이 잔뜩 든 박스 안에 담겨진 걸 사왔어요. 그 중엔 붉은 바닷가재 2마리와 햄 하나, 그리고 생선 하나와 푸딩 하나, 그리고 배와 오렌지 몇 개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절대 접시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극도로 사실적으로 만들어졌고 아름다웠죠. 어느 날 아침 루신다와 제인이 인형 유모차를 타고서 드라이브를 나갔어요. 아이 방에 아무도 없자 사방이 조용해졌죠. 이내 곧 난로 한쪽 구석에서 갈팡질팡하며 핥히는 듯한 소리가 살짝쿵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난로의 걸레바지 아래에 구멍이 하나 있네요. 엄지손가락 톰이 잠깐 고개를 쏙 내밀다 다시 쏙 집어넣었어요. 엄지손가락 톰은 생쥐예요. 1분 후 그의 아내인 헝카몽카 또한 고개를 내밀더니 아이 방에 아무도 없는지를 살폈어요. 그러곤 석탄통 밑에 있던 기름막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기어나왔죠. 난로 반대쪽 편에 인형의 집이 서 있었어요. 엄지손가락 톰과 헝카몽카는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벽난로 앞으로 가로질러 갔어요. 그들은 정문을 밀었죠. 그리 단단히 잠겨있진 않았거든요. 엄지손가락 톰과 헝카몽카는 2층으로 가 식당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순간 자기들도 모르게 기쁨의 탄식을 찍 하고 내지르고 말았죠. 그건 정말이지 근사하게 식탁에 다 차려져 있는 식사였어요. 주석 스푼들도 다 있었고요. 납칼들과 포크들도 다 있었고요. 아주 편안한 인형 의자 2개도 있었지요. 엄지손가락 톰은 즉각 캠을 자르는 일에 착수했어요. 붉은 줄무늬가 있는 야들야들 반짝이는 누런 키가 어찌나 맛있어 보이는 햄이든지. 근데 나이프가 위로 구부러지는 바람에 그가 손을 다쳤지 뭐예요. 그가 손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덜 익었나봐. 딱딱한 걸 보니. 당신이 좀 해볼래, 헝카몽카? 헝카몽카는 의자에 서서는 다른 납 나이프로 햄을 잘랐어요. 치즈 장수가 파는 햄만큼이나 단단하네요. 라며 헝카몽카가 말했어요. 급기야 덜커덩 소리가 나더니 햄이 접시에서 떨어지더니 대굴대굴 식탁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그건 내버려 두고 라며 엄지손가락 톰이 말했어요. 생선을 이리 죽으려, 헝카몽카. 헝카몽카가 거기 있는 모든 주석 스푼을 차례대로 집어 접시에서 생선을 찔러보았지만 생선은 접시에 착 달라붙어 절대 떨어지지 않았죠. 이쯤 되니 엄지손가락 톰이 화가 났어요. 그는 햄을 바닥 한가운데에 놓곤 난로 집게 젓가락들과 삽으로 큰 소리를 내며 때렸어요. 결국 햄이 산산조각이 났는데 알고 보니 겉만 먹음직스레 칠한 거였고 몸통은 온통 딱딱한 석고덩어리일 뿐이었죠. 화도 나고 실망감도 컸던 엄지손가락 톰과 헝카몽카가 이번엔 푸딩을 부수고 다음으로 바닷가재를 부수고 그 다음으로 배와 오렌지들을 죄다 부숴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결국 끝까지 접시에서 안 떨어지려는 생선을 그냥 통째로 이글대는 부엌 난로에 던져버렸지만 알고 보니 그 난로조차도 곱슬곱슬한 종이들로 만든 불난로였죠. 그러니 어떠한 것도 타지 않았어요. 엄지손가락 톰은 부엌의 굴뚝 위로 올라가 꼭대기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았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연기는 피어나지 않고 있었죠. 엄지손가락 톰이 굴뚝 위로 올라간 동안 헝카몽카는 또 한 차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찬장에서 깡통들을 몇몇 발견했는데 겉에
쌀, 커피, 녹차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상 거꾸로 뒤집어 보니 그냥 빨간색과 파란색 구슬들만 잔뜩 들어있지 뭐예요. 이쯤 되니 생쥐들은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특히나 엄지손가락 톰은 더더욱 그랬죠. 그는 제인의 침실 옷장들에서 옷들을 마구 꺼내 꼭대기층 창밖으로 마구 집어던졌어요. 하지만 헝카몽카는 알뜰했기에 루신다의 덧베개에서 깃털들을 반쯤 끄집어내다 문득 자기 집 침대에 깃털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말았죠. 그리하여 엄지손가락 톰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덧베개를 아래층으로 옮긴 다음 날로 앞으로 가로질러 운반했어요. 생쥐구멍으로 그 덧베개를 집어넣기가 여간 어려웠지만 그럭저럭 간신히 성공할 수 있었죠. 그런 다음 헝카몽카는 되돌아가 이번엔 의자 하나, 책장 하나, 세장 하나와 몇몇 작고 독특한 잡동사니들을 가져왔답니다. 책장과 세장은 끝내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말았지만 말이죠. 헝카몽카는 그것들을 석탄통 뒤에 두고 대신 아기용 침대를 가서 가져왔어요. 헝카몽카가 막 또 다른 의자 하나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벼란간 밖에서 뭔가 아이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생쥐들은 화들짝 놀라 쥐구멍 속으로 돌아왔답니다. 곧 인형들이 아이 방으로 들어왔지요. 제인과 루신다의 눈에 비친 이 놀라운 광경이란, 루신다는 엎질러져 있는 부엌 난로에 앉아 멍해 있었고 제인은 부엌 찬장에 몸을 기던 채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 둘은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곧 석탄통 뒤에 있던 책장과 세장이 구출되었어요. 하지만 헝카몽카는 아기용 침대와 루신다의 옷을 일부 얻었잖아요. 그녀는 그 외에도 유용한 항아리들과 냄비들, 그리고 여타 다른 물건들을 수중에 넣을 수 있었어요. 인형의 집 주인인 어린 소녀가 말했어요. 경찰관 인형을 사야겠어요. 하지만 유모는 말했죠. 아무래도 쥐덫을 놓아둬야겠구나. 이리하여 말썽꾸러기 쥐 2마리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답니다. 하지만 생쥐들이 원래 말썽꾸러기인 건 맞지만 그렇게 영 막 나가는 생쥐들은 아니었답니다. 왜냐하면 엄지손가락 톰은 자신의 기물 파손에 대한 보상을 나름 톡톡히 해주었으니까요. 톰은 난로 밑에서 구부러진 은화 6개를 발견했는데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그와 헝카몽카는 루신다와 제인의 양말 중 하나 속에 그 은하들을 채워 넣었답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 아침 일찍 모두가 깨기 전에 헝카몽카는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들고 가서 인형들의 집을 청소해 주었다네요. 이렇게 피터 래빗 시리즈를 읽어보았어요. 시리즈 본편은 23편이 되고 미출간작 4편하고 해서 총 27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4편을 읽어드렸네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동화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